내가 딸을 잃은 줄 알았던 그 3년. 사실은 내가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치매인 척 연기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딸과의 관계를 되찾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안 누르면 이 이야기 놓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이정우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작은 기쁨이에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딸아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아침마다 제 무릎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셨거든요. 작은 손으로 컵을 잡고 호호 불면서 마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던 제가 참 순진했나 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그 중에서도 딸 지연이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하고 효심도 깊어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딸 복이 많으시네요 라고 했죠. 그런 딸이었는데, 그런데 3년 전부터 그 아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일에 치이고 살면서 부모는 뒷전이 되는 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고 집에도 잘 오지 않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곁에 있던 그 여자, 요양보호사 박미숙 때문이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너무나 친절했거든요. 3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며 말했죠.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좋은 요양보호사분이 계신데 한번 모셔볼까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박미숙이었어요. 40대 중반, 차분한 목소리에 정갈한 외모. 첫 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혼자 사는 노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픈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제 곁을 지켜준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주고 말동무도 잘 해주더군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어르신 좋아하시는 드라마 시간이에요. 같이 봅시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처음 몇 달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는 교묘했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르신, 따님이 오시긴 했는데 아까 전화 받으면서 아버지 때문에 시간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 지연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하지만 미숙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님이 요양보호사한테 다 맡겨놨으니 굳이 자주 안 와도 되겠다고 하시던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딸에게 그렇게 짐이 되는 존재였나? 처음엔 설마 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오. 하지만 미숙 씨는 계속해서 딸의 말이라며 제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약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나가냐고.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까지 있는데 왜 자꾸 신경 쓰라고 하냐고.
그런 말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돌이 하나씩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내 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느새 저도 딸에게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딸이라는 애가 애비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한편으로는 딸에게도 저에 대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했더군요. 아버님이 지연이는 바쁜데 자꾸 오라고 하긴 미안하다고 하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바쁜 게 당연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딸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다른 아버지가 자신을 배려해주는 줄 알고 점점 발걸음을 줄였고, 저는 딸이 저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정말 치밀한 계략이었어요. 양쪽 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부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미숙 씨는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어르신 가족이라는 게 결국 다 그런 거예요. 멀어지면 남남이죠. 혈육이라고 해도 각자 살 길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가족이 아니지만 어르신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씁쓸해졌어요. 가족보다 남이 더 따뜻하다니. 그러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제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 약 관리가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어르신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시간도 제각각이고 용법도 복잡하고. 제가 알아서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실제로 약이 여러 개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은행 업무 보시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였고요. 요즘 은행 가면 줄도 길고 어르신 다리도 아프시고 ATM 기계도 복잡하고 인터넷 뱅킹은 더더욱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모든 업무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으니까 비밀번호 바꾸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안전한 번호로 바꿔 드릴게요. 어르신은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관리할게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사는 노인이고 몸도 불편하고 딸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미숙 씨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미숙 씨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어르신,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쉬세요. 어르신 같은 분이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라고는 밥 먹고 TV 보고 잠자는 것뿐.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택배가 와도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미숙 씨가 다 받았어요. 어르신 무거우시니까 제가 받을게요. 요즘 택배 기사들도 바빠서 어르신한테 설명 안 해드려요. 우편물도 전화도 모든 게 미숙 씨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접 은행에 가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르신, 요즘 은행에서 노인분들 상대로 대출 권유 많이 해요.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꾼들이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르신들 속이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같이 가서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결국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미숙 씨가 대신 말하고 저는 그냥 도장만 찍었습니다. 어르신이 귀가 좀 어두우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제 귀가 멀쩡한데도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이 집의 주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미숙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르신, 요즘 너무 큰 소리로 들으세요.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할까봐 걱정돼요. 볼륨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어르신 귀에도 안 좋아요. 제가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미숙 씨가 먼저 받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주무세요.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어르신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전화 받기 힘드실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깨어 있었는데도요. 나중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정우야, 너 요즘 왜 전화를 안 받냐? 내가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계속 자고 있다고 하던데? 몸이 많이 안 좋은가? 걱정됐어. 그때서야 알았어요. 미숙 씨가 제 인간관계까지 차단하고 있었다는 걸. 친구들은 제가 아픈 줄 알고 연락을 줄였고, 저는 친구들이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의 고리.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집에 오는 모든 우편물을 미숙 씨가 먼저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어르신, 요즘 스팸 우편 많으니까 제가 골라서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은 광고들은 제가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서류들도 다 미숙 씨가 보고 나서 제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쓰레기통을 보니까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중에는 보험회사에서 온 중요한 서류도 있었습니다. 급히 꺼내서 확인해 보니 제 보험 수익자가 바뀌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숙 씨, 이거 왜 버렸어요? 아, 그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광고 같아서요. 보험회사에서 온 건데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르신, 요즘 보험회사에서 광고 많이 보내잖아요. 헷갈리셨나 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서류였어요. 그때부터 정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미숙 씨가 주인인 것 같은 기분.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미숙 씨 말이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한 달 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아마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숙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따님 오셨네요. 한 달 만이시죠? 그 한마디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어요. 딸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도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요. 매일 지연이는 언제 오나 하시면서.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딸이 바쁠까봐 연락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못 왔어요. 그때 미숙 씨가 또 한마디 했어요. 아, 그리고 따님 어르신 약값 이번 달에 80만 원 나왔어요. 카드로 결제해 놨는데 확인해 보세요. 딸이 깜짝 놀라며 물었죠. 8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어르신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어쩔 수 없죠. 가족이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투에 뭔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돈도 제대로 안 되는 주제에 뭘 따지냐는 식으로. 딸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나와서 놀란 거예요. 놀라실 게 뭐 있어요?
아버님 몸이 아프신데. 그럼 약값 안 내시려는 거예요? 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르신 치료비가 아까우시다는 건가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숙 씨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어요. 안 돼요. 어르신 혼자 두면 위험해요. 혈압약 시간도 다 됐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대화에 끼어들어요? 가족이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이 가족이라고 하시면 매일 모시는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가족도 아니면서 365일 어르신을 돌보고 있어요. 따님은 가족이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요? 미숙 씨가 냉소를 지었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데요. 지연이가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하시면서 우시는 거 못 봤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미숙 씨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이 얼마나 상심하셨는데요. 내가 딸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딸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하시면서요. 딸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를 싫어한 적 없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때 미숙 씨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따님 말로는 다 그렇게 하죠. 어르신은 행동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더 자주 오라는 거잖아요. 저도 바쁘다고요. 회사 일도 있고. 회사가 아버님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변명만 늘어놓으시네요.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미숙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딸이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좀 이해해라. 미숙 씨는 매일 나를 챙겨주는데 너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시비나 걸고 그 말을 끝까지 하지도 못했어요. 딸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거든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지연아. 아빠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게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미숙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속상해하지 마세요. 따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보다 어르신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 후로 딸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고 저는 정말로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낸 거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딸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숙 씨는 그런 저를 더욱 열심히 달랬습니다. 어르신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식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가족보다 더 잘 모셔드릴게요. 어르신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동시에 더 외로워졌어요. 가족은 떠나고 남은 건 돈을 받고 돌봐주는 타인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싶어서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 씨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딸과 싸운 이후로 미숙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예전보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제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르신, 그건 어르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저를 판단력이 사라진 환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상했던 건 제가 먹는 약이 자꾸 바뀐다는 거였어요. 어르신, 병원에서 약을 바꿔줬어요. 이게 더 좋은 약이래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머리가 자꾸 멍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분명히 테이블 위에 놓아둔 지갑이 사라졌다가 서랍 안에서 나왔고, 또 어느 날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르신, 어제 도장 찍으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미숙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가? 그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미숙 씨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는데 미숙 씨는 제가 잠든 줄 알았나 봐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지만 조용한 밤이라 제 귀에도 들렸거든요. 어르신 명의 아파트 내 앞으로 증여 절차만 마무리되면 딸이랑 연락 끊게 하고 요양병원에 보내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노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믿었다는 자괴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봤습니다. 치매 증상도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곧 후견인 신청할 거야. 약 효과가 좋네. 정말 멍청해졌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딸년도 바보야. 내가 아버지 욕을 전해주니까 진짜로 안 오더라. 아버지가 너를 싫어한다고 했더니 완전히 믿고 연락 끊어버렸어. 노인네들 치매 흉내 내는 거 너무 쉬워. 약만 살짝 바꿔주면 정말로 멍해지거든. 그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숙 씨가 딸에 대해 했던 그 수많은 말들. 따님이 아버지 때문에 시간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약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시던데. 그런데 잠깐, 딸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 지연이가 그런 아이였나? 그리고 미숙 씨는 항상 딸이 오기 전에 미리 제게 말했었어요. 어르신 따님 오시면 약값 이야기 하실 거예요. 미리 마음 준비하세요. 따님이 요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던데 오늘 오시면 또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마치 미리 저를 딸에게 대항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딸이 올 때마다 미숙 씨의 태도도 묘하게 도발적이었죠. 따님, 말로는 다 그렇게 하죠. 어르신은 행동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회사가 아버님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말들이 딸을 자극해서 감정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우리 부녀가 싸우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기억. 딸이 마지막으로 왔던 날 80만 원 약값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때 딸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나와서 놀란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미숙 씨는 그걸 마치 딸이 돈을 아까워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먹는 약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었어요. 혈압약, 관절약, 기본적인 것들 뿐인데 80만 원. 혹시 미숙 씨가 약값을 부풀렸던 건 아닐까요? 아니,
애초에 제 약을 바꿔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딸과 헤어진 이후 미숙 씨가 한 말이었어요. 어르신, 이제 따님한테 연락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상처만 더 받으실 거예요. 가족한테 상처받는 것보다는 저처럼 진짜로 어르신을 아끼는 사람과 지내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아예 딸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했던 거죠. 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미숙 씨가 딸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님이 지연이는 바쁜데 자꾸 오라고 하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아버님이 요즘 따님 때문에 많이 상심하세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상처받게 만들어서 연락을 끊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딸이 저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숙 씨의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를 딸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의지할 곳을 없애고 오직 자신만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틈에 제 재산을 노리는 것. 심지어 약까지 바꿔서 제 정신을 흐리게 만든 것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걸 알아냈다는 티를 내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속는 척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미숙 씨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폭로할 수 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 연기를. 일부러 약을 잘못 먹는 척했고,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고, 심지어 대소변을 못 가리는 척까지 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화장실이 저쪽인데. 맞다, 깜빡했네. 그런 저를 보며 미숙 씨는 점점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통화할 때도 숨기지 않고 서류 작업도 제 앞에서 버젓이 하더군요. 노인네가 완전히 돌았네.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아파트 명의 이전만 끝나면 바로 요양병원 보낼 거야. 딸은 이미 포기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예전에 사준 소형 녹음기를 소파 밑에 숨겨뒀습니다. 매일 밤 미숙 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그 딸년도 바보야. 내가 아버지 욕을 전해주니까 진짜로 안 오더라. 아버지가 너를 싫어한다고 했더니 완전히 믿고 연락 끊어버렸어. 이제 법정 후견인만 신청하면 완전히 내 거야. 충격적인 내용들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심지어 친구와의 통화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노인네들 치매 흉내 내는 거 너무 쉬워. 약만 살짝 바꿔주면 정말로 멍해지거든. 이번이 벌써 8번째야. 다들 똑같아. 자식이랑 이간질 시키면 금방 포기해.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것도 미숙 씨가 약을 조작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딸에게 바로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를 하면 딸이 받을까요? 아마 미숙 씨가 한 말들 때문에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서 응급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딸의 회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지연 대리 아버지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많이 아프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역시 우리 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지만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걱정하는 착한 지연이의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저는 바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미숙 씨가 옆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연아, 아빠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미숙 씨가 없어서. 지금 당장 갈게요, 아빠. 얼마나 놀랐는지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분 후 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그 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프세요? 119 불러야 해요. 미숙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딸을 맞았어요. 어머, 따님 갑자기 무슨. 미숙 씨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아버지와 둘이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안 돼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신데. 그때 제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가세요. 미숙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제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는 걸 눈치챈 거죠. 어르신 무슨. 나가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숙 씨가 방을 나간 후 저는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아, 아빠 아직 정신 멀쩡해. 그리고 미숙이 그 여자 사기꾼이야. 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다고 들었는데. 치매인 척 연기한 거야. 그 여자가 뭘 숨기는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미숙 씨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노인네가 완전히 돌았네.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아파트명의 이전만 끝나면 바로 요양병원 보낼 거야.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딸년도 바보야. 내가 아버지 욕을 전해주니까 진짜로 안 오더라. 아버지가 너를 싫어한다고 했더니 완전히 믿고 연락 끊어버렸어. 그 순간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그 여자가 맨날 아빠가 저를 싫어한다고 짐이 된다고 했어요. 저도 아빠를 보고 싶었는데 가기가 무서웠어요. 아빠가 저를 정말 싫어하게 된 건 아닌가 해서. 우리는 3년 만에 서로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모두 그 여자의 계략 때문이었다니. 그 후 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딸은 그날 바로 녹음 파일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미숙 씨는 뒤늦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고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집에 왔을 때 미숙 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이것도 오해인가요? 경찰이 녹음기를 틀어주자 미숙 씨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숙 씨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한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미숙 씨는 과거 10년 동안 7명의 노인을 상대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중 3명은 정말로 요양병원에 보내져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고 2명은 재산을 모두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하더군요. 총 피해 금액만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재판에서 미숙 씨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그냥 어르신들을 돌봐드린 것뿐인데. 제가 언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녹음한 결정적 증거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미숙 씨가 제 약을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치매 증상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법원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노인 학대에 해당하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특히 피해자와 가족 간의 관계를 고의로 파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범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미숙 씨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미안합니다.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죠. 미숙 씨가 이미 빼돌린 돈들도 대부분 회수됐고요. 하지만 가장 다행인 건 딸을 되찾은 겁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맨날 아빠 흉을 보고 아빠도 절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가기가 무서워졌어요. 혹시 정말 아빠가 절 싫어하게 된 건 아닌가 해서. 딸의 손을 잡고 있으니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사람은 가끔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진 가족을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진짜 가족은 돌아옵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요. 지금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잃어버렸던 3년이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과 오해가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더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한 타인을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짜 가족은 결국 함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